자, 오늘은 백제시대 가요 정업사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고대 가요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작품의 배경설화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과서 132페이지 학습활동 1번을 먼저 보고 작품을 이렇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 작품의 배경설화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정업은 전주의 속현이고 정업 사람이 행상을 나가서 오래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그의 아내가 산 위의 돌에 올라가 남편을 기다리면서 남편이 밤길을 가다가 해를 입을까 두려워함을 진흙물의 더러움에 붙여서 이 노래를 불렀다. 세상에 전하기를 국에 올라가면 망부석이 있다고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그 설화에 있는 망부석 설화를 말합니다. 망부석 설화. 간절히 님을 기다리다가 그 자리에서 돌이 되었다. 이게 망부석 설화죠. 그래서 이 망부석 설화는 우리 전통 여성들의 어떤 기다림의 정서를 잘 나타내는 설화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행상을 나갔고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자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면서 부르는 노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작품에는 상징적 의미의 시어가 등장을 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달이 있겠고 하나는 진대가 있겠죠. 다른 플러스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주 밝은 광명, 빛이 되겠죠. 그래서 어두움을 이렇게 밝혀 달라는 그런 광명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천지신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신이겠죠. 신적 대상에게 기원을 하게 됩니다. 기원의 대상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화자와 임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해주는? 좁혀주는 그런 매개물이 될 수도 있겠죠. 반대로 이 달과 상반된 의미를 가진 것이 진대입니다. 시험에도 잘 나오는데 이 진대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여러분, 광명의 상대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광명의 상대 개념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 진대는 어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어둠의 의미지, 두 번째는 어떤 남편이 돌아오는 길에 겪을 그런 위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뭐 이 위험 속에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 당시에 어떤 산 짐승들의 이렇게 공격도 있었을 것이고, 혹은 산적, 도적들의 어떤 공격,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위험으로 볼 수도 있고, 세 번째는 내가 아닌 다른 여인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뭐 뒤에 언급을 하겠지만 이때 사용됐던 상징의 의미는 원형적 상징, 이렇게 의미를 합니다. 상징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수업을 후반부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과서 130페이지로 되돌아가기 바랍니다. 자, 정업사는 문학사적 의의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문학사적 의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현재 전화는 가장 유일한 백제시대의 가요입니다. 백제 가요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까지 구전이 되다가 조선시대에 와서 굽이 전승되다가 여러분, 조선시대에 한글이 창제가 되었죠.
한글 창제가 되면서 드디어 어떻게 됐다? 기록되었다. 그렇게 기록이 돼서 궁중에서 연회에서 사용을 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 한글로 기록된 가장 오래된 시가로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뭐 궁금하기도 하죠. 한글로 기록된 가장 오래된 시가 혹시 용비어천가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용비어천가는 한글로 기록된 최초의 문헌이겠죠. 한글로 기록된 최초의 문헌인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악장이라는 시의 형태가 용비어천가죠. 그래서 용비어천가는 한글로 기록된 최초의 문헌이고 정읍사는 한글로 기록된 가장 오래된 시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향가라든지 뭐 경기체가 고려가요 이런 것들을 배웠었겠지만 자, 이 작품은 한글로 기록된 가장 오래된 시가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여러분 왼쪽에 보시는 이 어기야 어강돌이, 아으다롱길이 이 후렴구를 제외하면 마치 무엇과 같느냐? 시조의 3장 6구 형식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정읍사를 시조의 기원으로 보는 연구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이 부분이 초장이 되겠죠? 달아, 높이곰, 도다샤, 멀리곰, 비추고시라. 여러분, 초장이고 몇 음보예요? 4음보입니다. 그 다음에 진대를 저제 여려 신고요. 진대를 디디올스라. 요 부분이 이제 중장이 되겠죠. 여기도 4음보가 됩니다. 마지막 어느 이다 놓고시라 내 간온데 점글을세라 해서 요 부분이 종장이 되겠고 여기도 4음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3장 6구라고 하는데 이 6구는 한 장을 여러분 4음보로 나누면 이렇게 나뉘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개의 음보를 묶어서 1, 9 이렇게 묶어서 2, 9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문학사적 의의는 후렴구를 제외하면 시조의 3장 6구 형식과 유사해서 시조의 기원으로 보는 그런 해석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뭐 자, 여러분 현대어풀이를 보시면 달림이시여 높이 돋으시어 멀리 비치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달은 뭐가 되겠습니까?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광명, 즉 비치면서 기원의 대상인 천지 신명, 즉 기원의
대상이 되겠죠. 자, 이 달하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닝금하 아라쇼쇼. 우리가 용비어천가 125장에 보면 권계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후대 왕들에게 이렇게 해야 나라가 경천근민해야 나라가 무궁하게 지속되고 발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닝금하 그때 하를 배웠는데 요거는 높임의 혹격조사라고 합니다. 누구야 라고 부를 때 높임의 혹격조사였습니다. 자, 높이곰 그랬어요. 높이라는 것은 높이고요. 이 곰은 여러분 여기 곰과 멀리곰의 이 곰은 강조를 나타내는 접미사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을 두 번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높이곰 하면 높이, 멀리곰 하면 멀리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리요. 높이 도다샤 떠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샤 우리가 시샤 배웠습니다. 오늘날 무엇하고 같죠?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하고 같죠? 특히 샤는 어떨 때 쓴다고 했었습니까? 앞에 내용이 앞에 모음으로 끝났을 때 샤, 자음으로 끝나면 시 기억나실 겁니다. 용보의 첨가 배웠던 기억 떠올려 보시고요. 자, 높이 돋아서 어기야. 여러분 이 어기야는 밑에 있는 한글 해석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어기야는 감탄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한국어로 하면 정도 되겠죠. 어기야 멀리 비추어라. 자, 이렇게 비추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비추어 달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소망이 되겠죠. 남편이 안전하게 되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비춰 주십시오라는 소원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어기야 어강돌이 다룽들이 요거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후렴구라고 이야기하죠. 혹은 여러분 여음이라고 해요. 후렴구라는 것은 반복이 되는 거고요. 여음이라는 것은 특별한 여기에 뭐가 없다? 의미, 즉 내용은 없는 그런 남는 음이다 해서 여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조흥구라고 합니다. 흥을 만드는 구절. 우리가 뭐 노래 보면 쿵다리 샤바라 빠빠빠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아싸라든지 뭐 이런 거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읍사라는 것이 그 백제 시대 우리가 삼국시대를 말할 때 그 백제 시대에 뭐가 되겠습니까? 대중 가요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흥을 내야 될 거고 혹은 연주를 해야 되니까 그런 악률을 맞추다 보면 필요한 그런 조흥구 혹은 후렴구, 여음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제의 녀려신고요 그랬어요. 여러분 저제는 해석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장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남편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남편의 신분이 뭘까요? 시장에 가서 장사를 하는 그런 행상인이 되겠죠. 자, 지금 저제를 여러신고요. 가고 계신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증대를 드디올세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증대, 아까 시험에도 잘 나오는 거라고 했어요.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빛에 반대되는 뭐다? 어둠. 두 번째는 남편이 처할 수 있는 위험이 될 수 있어요. 뭐 도둑이라든지 아니면 맹수로부터의 공격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여성 화자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 진대는 또 누가 될 수 경쟁하는 다른 여인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요것도 역시 얘기했습니다. 무엇이다? 상징이다 했습니다. 자, 상징이라는 것은 원관념은 드러나지 않고 뭐만 드러난다? 보조관념만 드러나다 보니 여러분들이 파악하기에 굉장히 좀 쉽지는 않습니다. 자, 드대 율세라 했습니다. 여러분, 리을세라 요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뭐뭐 할까 뭐하다 두렵구나로 해석을 합니다. 뭐뭐 할까 두렵구나. 그러면 들까 두렵고 점그 롤세라 했으니까 저물까 두렵구나 이렇게 표현하고요. 뭐 문법적인 용어로는 의구형 어미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대를 디딜까 두렵구나. 자, 이런 진대를 만나면 어떻게 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냐면 어느 것이나 이 어느 것이라는 것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어요. 모든 것들을 다 놓고시라. 놓아 버리십시오. 내게 필요한 것은 그런 돈과 물건이 아니라 바로 누구다? 님. 내게 중요한 것은 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님의 어떤 무탈하게 귀가하는 것. 내가 오로지 바라는 것은 이거니까 모든 걸 내려놓고 님만 건강하게 무사하게 오십시오. 이런 기원의 의미겠죠. 자, 그런 돌아오는 님을 갖다가 너무 보고 싶다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마중을 나갔겠죠. 마중을 나갑니다. 내 가논대, 여러분, 이 내 가논대라서 이 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의미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내를 갖다가 내 해서 여기서 나오는 여성 화자로 해석이 된다면, 성화자로 해석이 된다면, 내가 가는 데는, 내 가는 데라는 것은 어디가 될까요? 마중길이 되겠죠. 이 마중길이 저물까 두렵구나. 이런 의미였고요. 만약에 이 내를 갖다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님으로 해석을 하면 내가 되겠죠. 자, 이것은 님이 돌아오는 그런 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석이 이 내는 두 가지 이중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현대풀이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달님이시여 높이 돋아서 멀리 비춰주십시오라고 소망을 품고요. 자, 이 남편이 현재 어디 있을 거라고 지금 추측을 하나요? 아마 남편이 시장에 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남편의 어떤 직업은 행상인이 아닐까라고 추측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가장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바로 진 곳을 디딜까 두렵다. 이 진 곳이라는 것 두 가지 해석 가능하다고 했어요. 자,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자, 이렇게 어둠, 위험, 혹은 다른 여인 이렇게 세 가지 해석이 되네요. 자, 이곳을 디딜까 두렵구나 라는 것을 염려하고 걱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위험에 빠졌을 때 어느 것이나 다 놓아버리십시오. 내게 중요한 것은 님의 안전한 귀가이니 돈과 재산 모든 거 다 두고 건강하게 되돌아오십시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내 임 가는 길, 그 길 저물까 두렵다. 내 임 가는 길. 여러분, 여기서는 뭐 님이라는 이제 현대어 해석을 붙였는데 임 가는 길이라고 해석을 하면 여러분 귀가 길도 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임을 빼고 이 내를 갖다가 화자로 생각을 한다면 뭐가 될 수도 있다? 내가 마중 가는 길이 어두워질까? 두렵다. 이렇게 의미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학습활동 보시겠습니다. 132쪽입니다. 배경설화는 설명을 했었고요. 이 배경설화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키워드. 자, 이 작품의 모티브가 뭐다? 모티브, 창작 동기, 뭐 이런 것들이 같은 의미가 되겠죠? 모티브는 망부석 설화이다. 우리 그 구비문학에 보면 이런 망부석과 관련된 설화가 곳곳에 있습니다. 그럼 망부석 설화를 모티브로 창작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광명과 달과 진대에 대한 상징적 의미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었고요. 자, 2번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나누었을 때 각 부분의 내용을 정리해보자. 자, 1과 4 행에서는 달아 이렇게 얘기했죠. 높이공, 멀리공, 뭐 이렇게 나와서 달에게 여러분 남편의 안전을 뭐한다? 기원한다. 소망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5행과 7행에서는 남편이 퇴에 빠질까 이런 것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내용이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8행에서 11행에서는 남편이 어떻게 해라? 남편이 안전하게 뭐 해달라? 귀가해 달라는 것을 또 뭐 하고 있습니까? 염원하는 뭐 염원 어떤 뜻입니까? 소망한다 같은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 백제시대의 노래인 이 작품이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오늘날에도 향유할 수 있는 향유라는 것은 그것을 감상하고 즐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유를 전승 과정을 바탕으로 이해해보자. 여러분, 전승이라는 것은 이어져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계승되어 오는 과정을 전승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 이유를 보면 여기서 다루고 있는 내용, 즉 정서가 어떤 겁니까? 우리 오늘날에서도 여러분 뭐 어머니가 뭐 아버님이 뭐 택시 운전을 하시거나 화물차 운전을 하세요. 그러면 아침에 가실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오늘도 남편이 교통사고 없이 안전하게 되돌아오기를 뭐 하겠습니까? 기원하겠죠. 자, 이런 정서가 그 과거 뭐 수천 년 전이나 현재나 일치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정서, 여성들이 님을 기다리는 정서는 어떻습니까? 매우 보편적 정서가 되다 보니 독자에게 뭘 합니까?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향유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록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내용들이 전승 과정을 보면 백제시대 가요였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 문자가 없었겠죠. 문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입에서 입으로 굽이 전승되다가 이게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 한글이 창제가 되면서 한글로 뭐가 됐다? 체록되었다라고 합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것을 한글로 기록했다라고 한글 체록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이 정읍사라는 작품들을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백제 시대의 노래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신라시대 노래는 많이 봤죠? 향가라는 작품을 통해서 뭐 제망매가라든지 뭐 모죽지랑가 창개파랑가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알 수가 있었겠지만 백제 시대의 작품은 유일하게 여러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을 보시면 자, 정읍사와 여러분 정지상의 송인을 비교합니다. 여러분 정지상의 송인은 뭐 여러분 작가는 정지상 여러분 사대부가 되겠죠? 여러분 사대부 정지상이 한자로 기록을 했으니까 이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한시가 되겠죠? 자, 어떤 내용일까 한번 볼까요? 송. 여러분 고전 문학의 작품을 볼 때는 제목을 좀 보시면 도움이 많이. 송인. 여러분 사람을 뭐 한다? 보낸다. 여러분 결국은 시적 상황이 뭐다? 이별 상황이다. 여러분 이별 상황 나오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기다림 뭐 이런 정서가 가장 보편적 정서가 되겠죠. 실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비갠 뚝 긴 뚝에 풀빛이 고운데 여러분 지금 풀빛이 고 비가 내리고 풀빛이 고는 뭐 봄이 되겠죠. 그런 아름다운 봄날에 남포라는 곳에서 님을 보냈다. 자, 이게 시적 상황이 되겠네요. 시적 상황. 남포에서 님을 보내고 슬픈 노래를 부른다. 여러분 뭐 이렇게 이 작가의 정서가 직접 제시가 돼 있죠. 그런 이별로 인한 뭐다? 슬픔이 이 작품이 뭐가 되느냐? 주제가 되는 겁니다. 자, 대동강물이야 언제 마르리? 여러분 언제 마르리? 언제든 마르지 않는다라는 내용이겠죠. 자, 그래서 뭐가 되겠습니까? 설의법이 됩니다. 그런데 대동강물이 왜 마르지 않느냐? 그 뒤에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이유. 왜? 내가 해마다 뭐를 하니까 이별의 눈물을 어디 푸른 물은 뭐가 되겠습니까? 대동강 물이 되겠죠. 여기에 보태기 때문에 강물이 마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서 내가 눈물을 엄청나게 많은 양을 이 대동강물에 흘리고 있다라고 과장하고 있죠. 자, 그래서 내용은 임과 의 이별로 인한 뭐다? 슬픔이다. 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별의 정 뭐라고 한다? 한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별의 정한. 자, 그 다음에 정읍사는 작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작가를 미상 알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얘는 구비 전승되다가 한글로 기록되었다. 내용은 자, 집을 떠나 행상을 간 남편이 어떻게 하기를 무사하게 귀가하기를 바라는 기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 했습니다. 두 작품을 모두 한국 문학에 포함시키는 이유 얘기했습니다. 자, 한국 문학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조건 세 가지. 자, 첫 번째 조건, 생산자가 누구냐? 자, 한국인이어야 한다. 그래서 정지상과 이 백제 시대의 이름 모를 그런 가수가 되겠죠? 한국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한국민의 여러분 정서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송인에 있는 이별의 슬픔, 그 다음에 떠나간 남편을 안전하게 되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아내의 마음, 이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정서, 이별과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이런 보편 정서를 사용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뭘로 기록이 된다? 한국어로 기록이 돼야 된다. 자, 이 한국어라는 것은 말과 글이 있는 거죠. 말과 글. 한국말과 글로 기록이 되면 한국 문학인데 이 작품에서는 두 가지 지금 조건을 충족을 하고 있네요. 송이는 생산자가 한국인이고 한국민의 정서다. 자, 그런데 이 송이는 어느 시대에 지어졌습니까?
바로 고려시대죠. 여러분, 고려시대에는 여러분, 문자 사용에 있어서 여러분, 특수성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특수성이 있었나요? 우리 고유 문자 있었다, 없었다? 고유 문자 없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뭐 할 수밖에 없다. 이 동아시아의 공통 문자였던 한자 사용이 불가피했다. 자,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한국인의 정서를 한자를 통해서 기록한 문학도 우리가 한국 문학의 범주에 포함한다. 이걸 갖다가 한문학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정업사 같은 경우는 한국인의 정서를 한국어, 즉 한글로 기록을 했으니까 이런 것은 국문학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그 다음에 한 가지, 한국 문학에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 둘, 세 번째는 뭘까요? 꼭 문자로 기록되지 않고 입에서 입으로 기록이 되는 구비 전승되는, 그래서 구비 문학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제 뭐 할머니나 어머니가 들렸던 옛날 옛적에라는 그런 설화라든지, 여러분 신화라든지 주몽신화라든지 전설이라든지 이런 내용 말로 전해지는 문학, 구비문학입니다. 그래서 한국 문학은 크게 세 가지 범위가 있습니다. 한문학, 국문학, 구비문학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작품을 한국 문학에 포함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고 범위를 어디까지 선정을 해야 되는, 한국 문학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을 해야 하는지, 한국 문학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외 동포가 한국인이죠? 미국에서 영어로 쓴 작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한글이 아니라 영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어. 자, 여러분, 제외동포가 영어로 쓴 작품이라고 해도, 여러분, 제외동포 한국인이죠? 이 한국인이, 미국의 정착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그런 한국민의 보편적 정서를 담고 있다. 라는 조건이 달리면 것도 한국 문학에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찬반이 이렇게 엇갈리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외국어로 쓴 작품 불가합니다. 자,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이주한 외국인이 한국어로 쓴 작품. 이주 외국인,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다문화 시대가 됐기 때문에 한국인의 범위를 확대를 시키면 이주한 외국인도 한국인에 포함이 될 것이며, 그 이주한 외국인이 한국어로 한국인의 정서를 다루고 있다면 이건 역시 넓은 의미에서 한국 문학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한국인이라는 범주를 좁게 본다면 해당이 될 수가 없겠죠. 이처럼 한국 문학의 범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정업사 감상 정리 진행하겠습니다. 정업사는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 가요라고 말씀을 드렸고, 행상을 나가 늦도록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걱정하는 아내의 심정을 노래한 거다. 아내는 남편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달에게 의탁하여 기원을 하고 있죠. 이 작품은 해석상 몇 가지 이설이 존재한다. 이설이 존재한다는 것은 다양성 있게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뜻인데, 그 대상이 바로 진대입니다. 이 진대는 첫 번째, 남편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위험, 행상길에서 되돌아오는 길에 산정을 만날 수도 있고요. 호랑이와 같은 삼짐승 등의 어떤 공격, 이런 것들로 보는 설과, 두 번째는 남편을 유혹하는 무엇, 즉 이 무엇은 다른 여성이 되겠죠. 다른 여성,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되면
전자라는 것은 첫 번째를 말하겠죠. 이 첫 번째에서는 행상 나간 남편의 안전을 비는 아내의 애틋한 정서를 표출한 사랑 노래로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후자, 즉 2번으로 해석을 하면 남편이 다른 여인의 유혹에 빠질 것에 대한 의구심이나 질투심을 드러난 노래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진대의 상징성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에서 상징이란 말을 많이 썼어요. 자, 상징은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원관념이라고 하죠. 그 원관념을 빗대어 표현한 것을 갖다가 보조관념이라고 합니다. 상징은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드러내고자 하는 원관념은 작품 전면에 드러나지 않고 그것을 표현한 보조관념만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 상징은 세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원형적 상징. 두 번째, 관습적 상징. 자, 세 번째, 개인적 상징.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이 작품에서 는 원형적 상징이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원형적 상징이라는 것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모든 이가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상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 하면 희망과 밝음의 의미로 해석을 하죠. 이것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해는 희망과 밝음이었고 현재에서도 해는 희망과 밝음으로 해석이 됩니다. 또한 장소를 초월했다라는 말은 즉 보편성을 띠고 있다는 말과 동일한데 우리나라에서도 박두진의 해라는 작품에서 해는 희망과 밝음으로 해석이 될 수 있고 장소를 달리한 서구에서도 해에 대해서는 밝음과 희망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원형적 상징 그럽니다. 자, 여기서 이 달이라는 것은 이 작품에서는 광명, 즉 밝음과 혹은 기원의 대상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기원의 대상은 신적인 어떤 대상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런 달의 원형적 상징성은 향가 작품에서도 이렇게 드러납니다. 창기파랑가에서 달은 화자가 높이 우러러보는 광명의 존재로 등장을 하고요. 원왕생가에서 달은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줄 수 있는 기원의 대상, 즉 신적 대상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처럼 원형적 상징은 달 위에도 물, 불, 해, 어둠과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 관습적 상징입니다. 이것은 보편성과는 조금 상대적인 개념이 되겠죠. 보편성이란 것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모두에게 통용이 되지만 이 관습적 상징은 공동의 문화권 내에서만 통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매화와 난초와 국화와 대나무는 동양 문화권에서는 지, 조와 절, 개로 해석이 되지만 서양에서는 이 매낭국죽은 그냥 식물로만 받아들여집니다. 이처럼 공동의 문화권 내에서만 통용되는 상징을 관습적 상징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개인적 상징입니다. 오늘날 현대 시 작품에 등장하는 상징들이 대부분 개인적 상징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특정 개인이 특정 사물에 의미를 부여하는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춘수의 꽃에 보면 내가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너는 내게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이름이라는 것 역시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네이밍이 아니라 어떤 대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 꽃이라는 것은 내게 의미 있는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이런 것들을 개인적 상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문학 작품을 하면서 이 상징이란 부분들은 계속 반복이 될 텐데 이참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 문학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국 문학은 세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누구다? 한국인이. 무엇을? 한국인의 사상과 감정을 무엇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 한국어로 표현한 것을 한국 문학이라고 하고요. 이런 한국 문학의 개념이 좀 더 확대해서 해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민족이 한반도는 물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살면서 각 시대에 이런 문학을 모두 가리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해외 동포고, 여러분 1930년대에 스탈린에 의해서 연해주에 있는 우리 한민족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가 되었죠. 그렇게 강제 이주된 이들을 우리는 고려인이라고 합니다. 이 고려인이 중앙아시아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삶과 애환을 기록했다. 그러면 이건 역시 한국 문학의 범주에 넣어주는 것, 이것이 요즘에 해석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 문학의 범위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전승 방식, 전승이라는 것은 이어져 내려오는 방식을 말하겠죠. 구비문학은 무엇으로? 말로. 기록문학은 무엇으로? 글로 내려옵니다. 자, 이 구비문학 뭐 대표적인 게 민요도 있고 설화도 있고 신화도 있고 판소리 등등이 있습니다. 문학의 출발은 문자 언어가 등장하기 이전에 모두 구비 전승 방식에 의존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2세기경 2세기경에 중국으로부터 한자가 도입이 돼서 우리가 한자로 문학 작품 활동을 했었고요. 그 후에 차자 표기를 통해서, 즉 향찰과 같은 차자 표기를 통해서 문학 작품을 이어져 가다가 드디어 여러분 1443년에 한글이 창제되고 1446년에 한글이 반포되면서 비로소 한글로, 우리 글로 기록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문자가 만들어지기 이전은 부득이 한문을 사용할 수가 없었죠. 이때 이 한자라는 것은 당대의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문자 표기 수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자로 표현된 문학, 즉 한문 문학 역시 우리 민족의 정서와 사상을 표현했다라고 하면 한국 문학의 범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한문소설 이생규장전, 김시습의 이생규장 이런 것 한문소설 역시도 한국 문학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국문문학이죠. 바로 한글 창제 이후에 한글로 표기된 문학을 말하고요. 뿐만 아니라 향찰과 이두처럼 한자를 빌려 우리말을 표기한 차자 표기도 국문문학의 범주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문학은 크게 구비문학과 한문문학, 국문문학 세 영역으로 갈려지고요. 그 안에서 네 가지 갈래로 다시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정갈래는 뭐 대표적인 게 시가 되겠죠. 서사갈래라는 것은 스토리가 있는, 즉 서사가 있다라고 해서 주로 우리가 소설 장르가 대표적이고요. 극은 연극을 말합니다. 특히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 문학의 고유한 특징 중에 한 장르가 바로 교술입니다. 여러분 교술은 우리가 수필이라는 대표 장르가 있죠. 즉 글을 통해서 인간에게 어떤 삶의
교훈과 감동을 전달하는 이런 장르를 갖다가 우리가 교술갈래 대표적인 곳은 수필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한국 문학의 생산자는 누구다? 한국인이다. 근데 이 한국인의 범위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은 확대되고 있죠. 다문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주 외국인도 한국인의 범주에 포함시킨다면 이 이주 외국인이 한국에 정착하면서 한국민의 정서를 포함하고 한글로 표기를 했다면 이건 역시 한국 문학의 범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기 방식이죠. 자, 표기 방식은 한국어로 표현이 되는데 이 한국어에는 말과 글이 있겠죠. 말로 표현됐으면 우리가 뭐라고 했죠? 구비 문학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글로 표현했다. 그럼 기록문학입니다. 그 기록문학. 자, 그 다음 내용은 한국인의 정서와 삶을 다뤄야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작품을 마치고요. 여러분들은 학습지를 꺼내서 이어서 학습지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습지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정업사는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 노래라는 말씀 드렸고요. 여인의 간절한 마음, 어떤 간절한 마음입니까? 남편의 무사 귀가를 갖다가 기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게 이 작품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시조의 기원이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초, 중, 종장, 3장, 6구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후렴구를 제외하면. 자, 기에서는 누구에게 무사함을 기원합니까? 기원의 대상은 달이었죠. 자, 그리고 결국에 남편이 무사히 뭐 하기를? 집으로 귀가하기를 바란다 라고 했습니다. 자, 빛과 어둠의 대립 구조와 달의 상징적 의미 굉장히 중요하다 언급을 했었고요. 이 작품에서 달과 진대는 바로 빛과 어둠의 대립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자, 화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남편이 진대를 디디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는 밤에 임을 지켜줄 수 있는 대상이자 기원의 대상이자 기원의 대상인 달에게 소망을 빌게 되죠. 자, 다음입니다. 자, 진대의 의미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남편에게 닥칠 수 있는 위험한 요소, 이렇게 봤을 때 화자는 남편을 걱정하며 기다리는 어떤 순종적 여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이 진대를 다른 여성 혹은 남편을 유혹하는 것으로 하는 다른 여성으로 본다면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날까 의심하고 질투하는 여인,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배경소라나 전후 문맥의 분위기를 살펴본다면 첫 번째 해석이 좀 더 자연스럽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속에서 전통적 여인상은 우리가 희생, 순종, 인고의 덕목을 지닌 여인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순종하고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이런 두 가지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여인의 모습을 전통적 여인상 그러고요. 이런 여인상은 고려 가요 가시리와 김소래 진달래꽃 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정업사와 시조의 형식의 연관성 그랬습니다. 자, 시조는 기본적으로 3장 6구 45자 내외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사음보의 은유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후렴구를 제외한다면 이 작품은 이렇게 초장, 중장, 종장, 3장 형식을 가지고 있을 거고 달아, 높이굼, 도다샤, 멀리굼, 비추고시라 이렇게 해서 사음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음보를 합쳐서 우리가 한 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한 장이 두 구면 총 6구로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조 형식의 기원이 되는 작품이다. 라는 게 문학사적 의의라고 배웠습니다. 자, 핵심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작품은 여성적이면서 전통적 정서를 지니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제는 남편의 안전을 바라는 여인의 간절한 마음 주제가 되겠습니다. 문학사적 의의는 현존하는 유일한 어느 나라의 노래입니까? 백제의 노래입니다. 그 다음에 한글로 기록되어 전하는 고대 가요 중 가장 오래된 작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국문학사에서 가장 오래된 우리 한국 민족의 시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백수광부의 처가 부른 공무도화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무도화가. 자, 요거는 어느 시대입니까? 어느 고조선 시대. 고조선의 노래이지만, 자, 얘는 한문으로 번역되어서 전해지고요. 한글로 기록이 된 가장 오래된 작품은 지금 보는 정업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조 형식의 기원이 있는 작품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학생 여러분, 오늘 고3이 첫 등교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곧 일주일 뒤면 등교를 하게 되고 오늘부터 자가 발열 체크를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빠지지 않고 자가 발열 체크에 응해 주시고 건강 관리 잘 하셨다가 다음 주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